어머니, 저 기억 안 나십니까? 저예요. 당신이 버린 아들. 현관 앞 택배 상자를 든 중년 사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히 굳어 있었다. 박노인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 익숙했다. 40년 전 품에 안겼던 아이의 눈망울과 닮아 있었다. 대문 앞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지팡이가 덜컥 손에서 미끄러졌다.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이 순식간에 터져나왔다. 그날의 기억. 가난이란 단어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절. 낡은 초가집 지붕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고 보리쌀 자루는 언제나 바닥을 드러냈다. 남편은 날품 파리로 겨우 연명했지만 돌아오는 건 늘 빈손에 가까웠다. 품에 안긴 젖먹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어머니는 눈물이 젖은 가슴을 아이의 입에 물려보았지만 젖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당신 우리애 굶어 죽겠어. 이러다 같이 망해.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보육원에라도 맡기자. 적어도 거기선 굶기진 않을 거야. 젊은 어머니였던 박노인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새벽녘 두 사람은 낡은 담요에 아이를 감싸 안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작은 고아원의 대문 앞. 아이를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찢어졌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수십 번 속으로 외치며 등을 돌렸다. 담요 안에 작은 손이 허공을 허우적대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지만 그녀는 끝내 돌아서고 말았다. 그날 이후 아이는 입을 다물었다. 남편과 그녀 둘 다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이를 잃었다고만 둘러댔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아이의 울음은 그녀의 가슴을 도려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은 병들어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다른 자식들과 함께 노년을 보내는 듯 했으나 마음 한켠에 늘 죄책감이 무겁게 자리했다. 그리고 오늘 대문 앞에서 그 죄가 형체를 갖고 서 있었다. 40년 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아이. 그는 이제 낯선 얼굴의 택배기사로 서 있었다. 저 왜 버리셨습니까? 대체 왜 저를 그렇게 버려야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그 질문은 평생 피하고 숨겨온 그녀의 죄를 무자비하게 찔러왔다. 거실 안은 잠깐의 정적 후에 금세 술렁이기 시작했다. 큰딸 영숙은 택배기사의 말을 듣고 황급히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저게 무슨 말이에요? 버린 아들이라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박노인은 대답 대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떨리는 어깨가 눈앞에서 분명히 보였지만 입술은 굳어 열리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곧 사실의 고백이었다. 둘째 아들 상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건 완전 사기꾼이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나타나서 우리 어머니를 흔드는 거야. 어머니, 말 좀 해보세요. 그러나 어머니의 눈가에서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이 이 집안이 무너지는 첫 신호였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붙잡았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우리 몰래 아이를 버린 적이 있었어요? 긴 침묵 끝에 박노인은 흐느끼듯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는 너무 가난해서 젖 한 방울 물리지 못해서 차라리 보육원에라도 맡기면 살 수 있을까 싶었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녀의 고백은 나직했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영숙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을 크게 뜬 채 주저앉았다. 상호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벽을 주먹으로 쳤다. 그러나 준호는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집에서 입양됐다가 버려지고 다시 시설로 돌아가고 제 삶은 늘 버려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슬펐다. 어머니가 저를 단 한 번만이라도 찾았다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번도 오지 않으셨잖아요. 박노인의 눈물이 쏟아졌다.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약해서, 너무 무책임해서 너를 끝내버렸구나. 순간 큰딸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꼴이에요? 우리는요? 평생 어머니 곁에서 고생하며 산 건 우리인데, 이제 와서 저 사람까지 자식이라고 끌어안으면 우리 삶은 뭐가 돼요? 말끝은 울음으로 번졌다. 그러나 그 울음 속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상호 역시 거칠게 고개를 젓고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이런 얘기 단 한마디도 없었잖아. 왜 이제 와서 이걸 폭탄처럼 터뜨리냐고. 어머니는 손을 뻗었지만 두 자식은 물러났다. 그들의 눈빛은 혼란과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 집에 들어오기 전 수십 번을 상상했다. 어머니가 울며 자신을 안아줄 거라 믿었던 순간도 있었고, 형제들이 반가움에 눈물을 흘리며 맞아줄 거라 기대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그의 등장은 반가움이 아니라 이 집안의 균열을 드러내는 불씨였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역시 제가 올 곳이 아니었나 보네요. 하지만 그 말조차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박노인은 간신히 손을 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붙잡았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내 평생의 죄가 조금은 덜어진 것 같구나.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구도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각자의 심장 속에서 치명적인 파열음이 울리고 있었다. 웃기고 있네.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동생이라니.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어요? 큰딸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만은 아니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몸부림이 섞여 있었다. 둘째 상호는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거칠게 의자를 걷어찼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40년 동안 단 한마디도 안 꺼내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우리한테는 뭐가 남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뭐였어요? 박노인은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다. 내 아버지랑 나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아이를 굶겨 죽이느니 차라리 보육원에라도 맡기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힘이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은 상호의 분노를 막지 못했다. 웃기지 마요. 아이를 버리고 어떻게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평생 가르치던 게 뭐였죠? 가족은 버려서는 안 된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한 번 버리셨잖아요. 말끝은 울부짖음으로 번졌다. 영숙은 눈가를 훔치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동안 이상하게 엄격하셨던 거군요. 밤 남기지 말라, 동생들 돌보라, 서로 의지해야 한다. 다 그 아이 때문이었네요. 죄책감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올감했던 거잖아요.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 맞다. 너희 말대로다. 나는 죄인이다. 너희를 속였고 그 아이를 버렸다.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를 덜 사랑한 건 아니다. 준호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그러나 단단했다.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컸고 어디서든 남의 집 아이로 불렸습니다. 학교에선 놀림거리가 됐고 입양된 집에서도 버려졌습니다. 저한테 세상은 그저 버림받은 자리를 확인하는 곳이었어요. 그의 말은 집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눌렀다. 영숙은 참다 못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우리 어머니 원망을 여기 와서 풀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타깝지만 그게 왜 우리 책임입니까? 준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영숙을 바라봤다.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왜 버려졌는지, 왜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는지. 상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진실? 그딴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신이 원하는 건 결국 인정받는 거잖아. 가족이란 이름을 달고 이 집안에 끼고 싶어서. 그런데 40년 동안 우리 곁에 없었던 사람이 무슨 가족입니까? 그 말은 칼날 같았다. 어머니의 몸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상호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그만해라. 다 내 잘못이다. 내 동생에게 화낼 게 아니라 나를 탓해라. 그러나 준호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저는 어머니를 탓하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오늘 여기 와 보니 제 가슴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원망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기대가 더 크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리는 듯 가라앉았다. 저도 이제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제 뿌리를 찾지 못한 아이 같아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각자의 심장은 다른 박자로 뛰었다. 어머니는 죄책감으로, 형제들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준호는 공허한 갈망으로.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이 집안은 이제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됐어. 이 사람 당장 내쫓아야 해. 우리 집에 발붙일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큰딸 영숙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녀의 손끝은 준호를 가리키고 있었고 눈에는 불길 같은 분노가 타올랐다. 둘째 상호도 덩달아 고함을 질렀다. 맞아. 어머니 제정신 차리세요. 저 인간은 그냥 택배기사일 뿐이에요. 서류 몇 장 들고 와서 우리 동생이라고 우기는데 그걸 고지곳대로 믿겠다고요? 박노인은 두 손을 떨며 뻗었다. 아니다, 맞다. 그 아이 눈을 봐라. 내가 잊을 수 없는 눈빛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나는 안다. 저 아이가 내 아들 준호다. 그 순간 방 안은 폭발했다. 영숙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를 붙잡았다. 어머니, 우리한테는 뭐예요? 우리는 평생 어머니 곁에 있었잖아요. 왜 항상 없는 사람만 그리워하고 우리를 보지 않으셨어요? 상호는 주먹으로 벽을 쾅 내려쳤다. 결국은 돈 때문이지. 저 인간이 진짜 동생이든 아니든 우리한테 돌아올 재산을 나눠 가질 거잖아. 우리는 바보처럼 어머니 곁에서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갑툭 튀한 놈이 동등한 자식이라니 그게 말이 돼? 말끝마다 돈이란 단어가 흘러나올 때마다 준호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재산 같은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왜 저를 버려야 했는지 그 이유를 듣는 겁니다. 제가 진짜 원한 건 그뿐이에요. 하지만 영숙은 냉소를 터뜨렸다. 그런 소리 다 믿을 줄 알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결국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준호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그는 몇 번이나 속으로 삼켜왔던 분노를 더는 감출 수 없었다. 돈이요? 제가 어릴 적 돈 한 푼 없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입양된 집에서 쫓겨났을 땐 길바닥에서 잤고요. 그럴 때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가 저를 찾았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 여기 온 게 돈 때문이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러나 형제들의 귀에는 그 진심이 닿지 않았다. 영숙은 차갑게 뱉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가족은 시간과 추억이 만드는 거예요. 피 한 방울 나눴다고 자식 노릇하겠다는 건 우리한테 모욕이에요.
박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만해라 제발 너희도 내 자식이고 준호도 내 자식이다. 왜 그것이 함께 될 수 없는 거니?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상호는 손가락으로 준호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나가. 2번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마. 우리 어머니 앞에서 쇼하지 말라고.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목구멍은 막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문 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어머니의 눈물이 비처럼 반짝이며 떨어졌다. 가지 마라 제발 아직 내게 해줄 말이 많다 제발.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확실히 말했다. 어머니, 아직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듣기 위해 다시 오겠습니다. 문이 덜컥 닫히자 남은 자식들의 거친 숨소리와 어머니의 오열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 순간 이 집안은 완전히 갈라져 버린 듯 보였다. 이게 다 어머니 탓이에요.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꺼내서 우리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큰딸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며 어머니를 겨누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뼈 빠지게 어머니 곁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버린 아들을 불러다가 우리랑 똑같이 자식이라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평생 어머니 옆에서 희생한 우리는 도대체 뭐냐고요? 상호는 소주병을 집어들고 거칠게 마셨다. 술이 목구멍을 넘어가면서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영수가 내 말이 맞아. 어머니는 평생 우리한테 진실을 숨겼어. 지금 생각하니 다 이해가 돼. 왜 그렇게 우리를 죄인 취급했는지. 왜 늘 서로 돌보라고 싸우지 말라고만 했는지. 다 죄책감 때문이었어. 우리한테 그 죄를 떠넘긴 거잖아. 닥쳐. 영숙이 날카롭게 외쳤다. 너는 늘 술에 쩔어 살면서 무슨 말을 해? 어머니 곁에 진짜 남아있던 건 나야. 나 없었으면 이 집 진작에 무너졌어. 뭐라고? 내가 어머니를 챙겼다고. 웃기지 마. 너는 늘 돈만 계산했잖아. 보상금, 재개발, 재산 얘기만 하고. 어머니가 눈물 흘려도 너는 동전 소리만 들리면 눈이 반짝였잖아. 거칠게 얽힌 말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형제들의 목소리는 이미 서로를 향한 증오로 바뀌어 있었다. 박노인은 두 귀를 막으며 몸을 웅크렸다. 그만해라 제발 너희는 남매잖니 제발. 그러나 그 울음 섞인 호소는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상호가 탁자를 걷어차자 그 위에 있던 밥그릇이 바닥에 쏟아졌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제 알았어. 우리한테 가족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결국 어머니는 우리를 이용한 거야. 죄책감을 덮으려고 우리를 올가매고 이제 와서 새 아들을 불러들여서 무슨 미안한 척, 감동적인 척 하려는 거잖아. 그 말에 박노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통증이 몰려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렸고 얼굴빛이 창백하게 질려갔다. 어머니. 영숙이 놀라 소리쳤다.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상호도 순간 술기운이 달아나듯 다가갔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박노인은 간신히 눈을 떴다. 너희들 제발 그만해라. 내가 다 잘못했다. 너희 원망할 자격 없다 하지만 준호도 내 아들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분노로 치닫던 마음은 일순간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만으로도 충분해요. 왜 굳이 이제 와서? 영숙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갈라졌다. 그러나 박노인의 눈은 간절했다. 너희가 아무리 부정해도 내 가슴이 기억한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걸. 피로도 시간으로도 지울 수 없는 진실이 있다. 그 순간 문 밖에 서 있던 준호가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다시 들어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괜히 와서. 박노인은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아니다, 내가 와줘서 나는 오히려 고맙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났으니. 눈물이 어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방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형제들의 분노는 일순간 멈췄지만 그 대신 무거운 공포와 불안이 밀려들었다. 어머니의 흔들리는 숨소리가 이 집안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처럼 가라앉았다. 밤새도록 집안은 불안과 긴장에 휩싸여 있었다. 박노인은 방 안에서 누워 거의 의식을 잃은 듯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영숙은 차가운 수건을 이마에 올리며 흐느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직 우리 곁에 있어야 하잖아요. 상호는 거실을 서성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술 기운은 이미 사라졌고 대신 뼈속까지 파고드는 죄책감이 남았다. 젠장, 우리가 괜히 소리만 지르다가 어머니까지 쓰러지게 만든 거잖아.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준호를 향한 불신이 가득했다. 다 저놈 때문이야. 저놈이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지진 않았을 거야. 왜 하필 지금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흔드는 거냐고.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가 원한 건 단지 진실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준호를 향해 노려보았다. 진실? 진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머니는 이미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오셨어요. 그게 부족해요? 굳이 와서 칼로 도려내듯 과거를 꺼내야만 속이 시원했습니까? 준호의 손이 떨렸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제 인생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저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잘못입니까? 저를 세상에 던져놓은 게 제 책임이냐고요? 그의 외침은 거실 벽에 메아리 쳤다. 순간 상호가 다가와 멱살을 거칠게 잡았다. 입 닥쳐. 내가 무슨 권리로 우리 어머니한테 소리쳐. 내가 뭘 알아? 우리도 가난했고 우리도 힘들었어. 준호도 더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들은 힘들었어도 어머니 곁에 있었잖아요. 밥상 앞에서 함께 울고 웃을 기회라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조차 지워진 채 남의 집에서 돌려막기처럼 살았다고요. 두 사람의 몸이 거칠게 부딪히자 영숙이 비명을 질렀다.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방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들 제발.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리자 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다. 손이 떨려 이불을 움켜쥔 채 그녀는 간신히 눈을 떴다. 이제 다 알았으니 서로 원망 말아라. 내 죄가 너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거다. 영숙이 달려가 어머니를 붙잡았다. 어머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아직 말해야 할 게 많다, 준호야. 준호는 그 곁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의 손이 그의 손등 위에 얹혀졌다. 내가 얼마나 원망했을지 내가 모를 리 있겠니? 너를 버리고 평생 가슴을 쥐어뜯으며 살았다. 하지만 그 죄를 덜어낼 용기도 없었지. 그래서 더 숨고 싶었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이제라도 내 앞에 와줘서 고맙다. 나는 이미 늦었지만 너라도 내 손을 잡아다오. 준호의 눈이 붉게 물들었다. 어머니, 아직은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손만은 잡고 싶었습니다. 그가 손을 꼭 쥐자 어머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 순간 상호는 뒤돌아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안 돼. 난 인정 못해. 저 인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우리 삶은 다 무너져. 난 절대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영숙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전 도저히 못 받아들여요. 우리 인생은 뭐였는데요? 이제 와서 똑같은 자식이라고. 그건 불공평해요.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머니는 다시 숨이 가빠와 몸을 떨었고 형제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밤하늘을 가르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노인은 의식이 희미한 채 들것 위에 누워 있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산소 마스크로 겨우 이어지는 호흡. 어머니, 제발 버티세요. 금방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영숙이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준호는 반대편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차마 손을 뻗을 수 없었다. 자신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가슴이 찢어질 듯 무거웠다. 상호는 뒷좌석에서 분노로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다 저놈 때문이야. 저놈만 안 왔어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어. 영숙이 울음을 삼키며 맞장구 쳤다. 맞아, 우리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어머니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원한 건 단지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한마디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상호가 이를 갈았다. 입 닥쳐. 내가 무슨 의도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몰렸어. 내가 아들이라면 차라리 다시 떠나. 그게 어머니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야.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다. 준호는 말없이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형제들의 눈에는 그것조차 연기처럼 보였다.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며 어머니를 안으로 밀어넣었다. 환자 상태 불안정합니다. 가족분들은 밖에서 기다리세요. 자동문이 닫히자 남겨진 세 사람은 차가운 복도에 서 있었다. 긴 불빛이 비추는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듯 텅 비어 있었고 그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서슬 퍼렇게 날카로웠다. 영숙이 준호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내가 분명히 말할게요. 당신은 우리 가족 아닙니다. 어머니가 착각한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려서 없는 아들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착각이라뇨? 제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 아십니까? 기록도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상호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눈빛? 늙은 어머니가 환상이라도 본 거지. 내가 아들이라고 믿고 싶은 거겠지. 하지만 우리는 인정 못해. 이 집안에 내 자리는 없어. 그럼 당신들은요? 어머니가 피눈물 흘리며 살았다는 걸 알고도 왜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지금 어머니가 저렇게 누워 계신 게 누구 때문입니까? 제 잘못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들이 평생 돈 얘기만 하면서 어머니를 몰아세운 건 생각 안 합니까? 영숙의 눈이 번뜩였다. 뭐라고? 우리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감히 우리를 탓해? 준호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당신들도 다르지 않군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붙잡아둔 건 결국 재산 때문 아니었습니까? 순간 상호가 준호의 멱살을 잡았다.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해봐. 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영숙이 둘 사이를 뜯어말리며 소리쳤다. 제발 그만들 해. 지금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싸움질이야? 세 사람은 차가운 병원 복도에 서 있었지만 각자의 가슴속은 활활 타오르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가족분들은 면회를 준비하세요. 짧은 한마디에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각자의 가슴 속에서 또 다른 질문이 울려 퍼졌다.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내쉴지도 모르는 순간 병실 안은 적막했다. 심장 박동기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그것마저 위태로워 보였다. 영숙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연신 울먹였다. 어머니, 제발 우리 곁에 오래 계셔야죠. 아직 못다 한 말들이 많잖아요. 상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다. 술 기운이 사라진 자리에 설명할 수 없는 후회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준호는 병실 구석에 서 있었다. 잠시 후 박노인의 눈이 천천히 떴다. 정순 어머니,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알렸다. 영숙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어머니, 저예요, 영숙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영수가 상호야. 그녀의 시선은 잠시 흔들리다 결국 준호에게 향했다. 그리고 준호야.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영숙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어머니, 제발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너무 잔인한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다 말해야겠다. 너희들이 다 알 권리가 있어. 내가 평생 감춰왔던 이야기. 영숙과 상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병실 안 모든 사람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때 내 아버지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내 형제들조차 굶기며 키웠는데 갓난아이 너까지 품는 건 죽음을 의미했어. 그래서 내 아버지가 말했지. 보육원에 맡기자고. 차라리 살아남게 하자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수십 번을 망설였다. 안 된다. 어떻게 피부치를 버리냐 하지만 내가 울 때마다 젖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내 가슴이 너무도 미안해서 결국 나는 너를 내려놓았다.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영숙이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우리도 어머니 자식인데 왜 그 비밀을 우리만 모르고 살아야 했냐고요? 박노인은 힘겹게 손을 뻗었다. 너희를 지키고 싶었다. 만약 그때 이야기를 꺼냈다면 너희는 평생 원망 속에 살았을 거야. 나는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호가 입술을 깨물며 울분을 토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왜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한테 숨기고 갔잖아요.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내 아버지는 끝까지 널 지키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사람도 평생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다. 그 죄가 우리 가정을 올감했지. 그게 다 내 탓이다. 준호는 손을 꼭 쥐며 눈을 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으셨습니까?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용기가 없었다. 내가 혹시라도 잘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나타나 모든 걸 망칠까 두려웠다. 그리고 내가 불행하게 살고 있다면 그건 다 내 탓일 테니까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분노와 원망으로만 채워졌던 가슴이 어머니의 눈물 섞인 고백 앞에서 흔들렸다. 영숙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가족은 이미 다 망가졌어요.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아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너희가 서로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은 다시 이어질 수 있다. 준호도 너희도 모두 내 피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심장 박동기의 소리가 불안정하게 울려 퍼졌다. 순간 모든 이들의 심장이 함께 덜컥 내려앉았다. 병실 안에는 울음과 분노, 후회와 공포가 뒤엉킨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이제 모두의 귀와 가슴 속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병실 안 공기는 바늘처럼 날카로웠다. 박노인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심장 박동기의 리듬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영숙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어머니, 제발 이런 말씀 그만하세요. 이제는 쉬셔야죠. 왜 굳이 저 사람까지 자식으로 끌어안으려 하세요? 우리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상호가 울음을 삼키며 이를 갈았다. 맞아. 어머니, 저놈은 우리 가족 아니에요. 이제 와서 끌어들이면 우리 다 망가져요. 평생 지켜온 우리 가족, 지금 다 부서지고 있잖아요. 준호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 저는 원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왜 버렸는지 묻고 싶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제 원망이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영숙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해한다고? 결국은 인정받고 싶다는 거잖아. 우리 어머니 재산 조금이라도 가져가고 싶어서. 재산 따위 필요 없습니다. 준호가 소리쳤다. 저는 이미 제 가족을 꾸렸고 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 뿌리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상호가 준호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다. 입 닥쳐. 내가 우리한테 동생이라 우기면 우리가 다 받아줘야 하냐? 절대 안 돼. 어머니가 뭐라 해도 난 널 인정 못해. 영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울부짖었다. 맞아요. 어머니는 죄책감에 눈이 멀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식이에요. 우리만 지켜봤잖아요. 그때 병실 안에서 힘겨운 목소리가 울렸다. 그만들 해라. 모두가 멈춰 어머니를 바라봤다. 박노인은 남은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 했다. 간호사가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너희들은 왜 아직도 모르겠니? 준호가 내 아들인 건 피 때문이 아니다. 내가 그 아이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 죄가 그 아이를 내 아들로 만든 거다. 나는 평생 그 죄를 안고 살았다. 그녀의 눈물이 베개 위에 흘러내렸다. 영수가 상호야 너희도 내 자식이다. 평생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하지만 준호도 나의 피부치다. 버린 죄가 그를 내 가슴에 새겼다. 그러니 제발 그를 동생으로 받아다오. 순간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그건 우리한테 너무 잔인해요. 우리를 평생 희생시키고 이제 와서 다른 사람까지 자식으로 안으라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상호는 눈물을 꾹 눌러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준호가 진짜 동생이든 아니든 전 인정 못해요. 준호의 눈이 붉게 물들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됐습니다. 저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이 집안의 그림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죄책감에 묻어둔 그 그림자.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해도 저는 제 자리를 찾을 겁니다. 박노인은 손을 허공에 뻗으며 힘겹게 속삭였다. 준호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다. 심장 박동기의 소리가 불안정하게 울리며 병실 안은 비명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 어머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몰려왔고 가족들은 문 밖으로 밀려났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의료진의 분주한 움직임.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세 남매의 얼굴은 모두 다른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심장 박동기의 경고음이 병실 가득 울려 퍼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시도했다. 유리문 밖 세 남매는 서로를 붙들지도 못한 채 절망적인 눈빛으로 그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버텨요. 아직 우리한테 하실 말이 많잖아요. 영숙의 손이 유리문을 두드리며 떨렸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상호는 주먹을 움켜쥐고 바닥만 노려보았다. 술기운에 내뱉었던 모든 말이 비수처럼 돌아와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 제발 우리한테 기회를 주세요. 아직 사과도 못했는데. 준호는 벽에 기대 선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이면 어쩌지? 아직 용서도 못 받았는데, 아직 난 아들이라고 불러본 적도 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귓속에서 울리는 혼잣말처럼 작았다. 잠시 후 의료진이 병실 문을 열었다. 가족분들 차례대로 들어와 마지막 인사를 하세요. 순간 세 사람의 다리가 동시에 풀렸다. 그러나 결국 맨 먼저 걸어 들어간 건 준호였다. 그는 천천히 어머니의 침대 곁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떨리는 입술이 움직였다. 준호야. 그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이제야 왔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당신의 아들로 서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이 떨리며 그의 손을 찾았다. 준호는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싸쥐었다. 버렸던 죄가 아무리 커도 저한테 마지막으로 남기신 사랑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의 눈물은 어머니의 손등을 적셨다. 박노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고맙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리고 심장 박동기의 소리는 점점 느려지다가 마침내 길고 낮은 신호음으로 변했다. 어머니. 영숙과 상우가 동시에 달려와 울부짖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차가워져가는 손을 붙들며 흐느꼈다. 어머니, 제발 우리를 두고 가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남은 건 고요한 침묵과 그 위를 메우는 자식들의 오열뿐이었다. 향 냄새가 가득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오가고 있었다. 영숙은 검은 옷차림으로 상주석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과 후회로 젖어 있었다. 상우는 고개를 떨군 채 담배를 연거푸 피워댔다. 연기 속에서 그의 눈가가 시뻘겋게 번들거렸다. 준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긴 절을 올렸다. 어머니, 결국 이렇게밖에 못 만났네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가 저를 아들이라 불러주셨으니까요. 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영숙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결국 낮게 속삭였다. 미안해요. 나는 끝까지 당신을 밀어내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를 보니 나도 알겠더군요. 당신이 정말 우리 동생이었다는 걸. 상우도 다가와 담배를 비틀어 끄며 중얼거렸다. 나도 바보였다. 평생 어머니 원망만 하느라 정작 어머니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했어. 이제라도 인정할게. 내가 우리 동생이라는 걸. 준호의 눈에 눈물이 번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은 영정 앞에 나란히 앉았다. 서로를 미워하고 부정하던 시간은 길었지만 마지막 순간 어머니가 남긴 말은 단 하나였다. 가족은 버려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 세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 사이로 처음으로 형제들은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시간은 흘러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지 몇 달이 지났다. 마을 어귀집 앞에는 더 이상 구급차의 사이렌도 울부짖는 소리도 남지 않았다. 대신 담장 곁 작은 화단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돌보던 꽃들이 피어 있었다.
영숙은 여전히 시장에서 일을 하며 살았다. 그러나 예전처럼 돈만 쫓지 않았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한 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었구나. 그녀는 때때로 그 말을 떠올리며 동생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을 자리를 마련하곤 했다. 상호는 술을 줄였다. 술잔 대신 낡은 수첩을 들고 어머니의 말들을 적어 내려갔다. 내 죄가 너희를 올감했다. 그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서 쓰면서 그는 조금씩 자신을 다잡아갔다. 그리고 준호. 그는 여전히 택배 유니폼을 입고 마을 골목을 오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예전처럼 버려진 아이라는 무거운 족쇄 대신 나는 끝내 어머니의 아들이었다는 자부심을 품게 되었다. 세 남매는 자주 모이지 않았다. 각자의 삶이 여전히 복잡했고 완전히 화해했다고 말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세 사람을 다시 한자리에 앉게 만들었다는 것. 피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버림받았다 해도 그 끈은 끝내 우리를 이어준다. 그 말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그리고 세 사람은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볼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가난도 원망도 세월도 결국 가족의 끈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상처와 갈등 끝에 남는 것은 피와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40년 만에 돌아온 버려진 가족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죄를 끝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면하시겠습니까? 혹시 아직 풀지 못한 오해와 상처가 있다면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기에 할 수 있는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